안녕하세요. 박은하 교수입니다. 전공 세미나 우리 전공책 읽기 시간인데요. 7주차가 되었어요, 벌써. 이 책도 보니까 뭐 중간중간에 이제 제가 뭐 5개 부분 중에서 뭐 2개만 읽거나 이렇게 하기도 했지만 나름대로 착실하게 읽어가면서 이게 메타인지라는 것이구나. 점점 깨달아갈수록 나 자신의 노력이 필요하고 생각을 잘해야 되는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는 느낌인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은 우리 주변에 숨어있던 메타인지 사례라는 부분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게 될 텐데요. 잠시만요. 자, 우리가 이제 시간을 좀 봐야 되니까. 근데, 이 책을 보니까, 메타인지와 관련된 거를 쭉 얘기를 하면서 그냥 뭐 어떤 사회에서 내가 생활하는 거에 뭐 가이드라인? 뭐 이런 느낌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아이고. 우리 지금 이거 하는 것이 이제 4장에 우리 주변에 숨어있던 메타인지 사례.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인생을 한 번 더 산다면 무엇을 바꾸겠는가? 그리고 이제 요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메타인지를 습관화한다. 메타인지로 회의를 주도하다. 먹을 때도 메타인지를 생각한다. 이런 거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이번 주차 우리가 중간고사가 비대면이죠. 그러니까 과제 대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 이거를 물론 공지를 새로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수업에서 미리 말씀드리면 너 자신을 알라와 인생을 한 번 더 살면 무엇을 바꾸겠는가까지가 이제 제가 오늘 다룰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밑에 있는 메타인지를 이렇게 딱 보시면 여기 아래 여기 밑에 여기에 메타인지를 습관화한다. 그리고 메타인지로 회의를 주도하다. 먹을 때도 메타인지를 생각한다. 라는 부분을 읽고 내가 느낀 점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거 이거를 읽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수업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는 이런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는 아직 생각이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읽으시면서 본인이 느끼고 생각한 거를 A4 종이 한 장 폰트 11폰트로 해가지고 줄간격 하나로 해서 제가 그거 자세하게 얘기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장 여러분이 해서 보내주시면 그걸로 중간고사 과제로 해서 중간고사로 대체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잘 읽으시고 그리고 이건 옳고 그른 게 없어요. 편안하게 글을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제출하면 일단은 다 의의가 있고 일단 기간 내에 제출하는 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그래서 2가지만 다룰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그리고 인생을 한 번 더 살면 무엇을 바꾸겠는가? 인생을 한 번 더 살면 무엇을 바꾸겠는가? 이게 진짜 고민되더라고요. 늘 습관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그 일을 다시 하지 말았어야 됐어. 내가 그 일을 하지 말았어야 했어. 내가 그랬어야 했어.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건 습관처럼 했던 말이고 막상 너 뭐 바꿀래? 라고 하니까 그러면 정작 중요한 걸 바꿔야 되잖아요. 정말 중요한 거 딱 3가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자, 우리 한번 같이 보면서 어떤 여러분들의 생각이 드는지 한번 보죠. 자, 이거 누굽니까, 여러분? 소크라테스예요. 소크라테스가 한 말 있죠? 너 자신을 알라. 자, 그런데 지금 요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2가지를 언급을 하셨는데 멘토링은 메타인지를 아웃소싱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멘토링 중요하죠. 자, 누군가의 멘토가 되거나 누군가의 멘티가 되는 것. 즉 멘토는 내가 상대방에게 뭔가 조언을 해주고 이끌어주는 거고 멘티는 그 조언을 받는 사람이에요. 저도 사실은 제가 뭐 크게 사실은 뭐 성공하거나 잘난 건 없고요. 근데 주변에서 저를 멘토라고 불러주는 동생이 있어요. 물론 이제 다른 사람들도 제가 멘토링이 필요해서 전화드렸어요. 이게 뭐 교수님의 조언이 좀 필요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이렇게 역시 멘토세요.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 아예 별명이 멘토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 식구들이 다 제가 인사를 했더니 멘토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 동생한테 뭔가를 잘해준다기보다는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왔던 모습을 얘기해줬던 것 같은데 그 친구가 저를 또 그렇게 좋게 봐줬던 거죠. 자, 이 멘토링이라는 것이 메타인지도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 멘토링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어떤 건지 한번 보죠. 자, 그리고 고전을 통해서 메타인지를 배워야 된다. 여러분, 저는요, 이건 정말 동의해요. 저는 고전을 중요시했던 게
어학을 할 때요, 특히 외국어를 배울 때요, 고전을 읽지 않으면 이 어학 실력이 늘질 않아요. 특히 고전 소설, 오래된 명소설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고전 문학이라보다는 명작들, 세계의 어떤 명작들, 대작들, 옛날 거라 고리타분할 것 같죠? 그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영어도 잘하고 일본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알던 일본어 선생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도대체가 그러니까 일본어 시험 JPL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우리 영어 토익처럼 자격시험 있어요.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되면 점수가 안 오른다는 거예요. 왜? 고전책을 안 읽어가지고. 그러니까 명작들을 안 읽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옛날 책들, 그런 책들을 안 읽어서 그렇대요. 명작을. 근데 영어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느 정도 단계 수준에서 한글이 안 되면 영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고전은 그런 것도 좋은데 이렇게 메타인지에도 또 필요하다고 하네요. 저는 사실 지난 학기 수업을 할 때는 이런 사람들이 한 말을 갖다가 강의 끝에 넣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정말 흔한 말들이고 너 자신을 알라 돌아다니는 말이지만 진짜 중요한 말이거든요. 자, 멘토링은 메타인지를 아웃소싱하는 거다.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하에서 그 AI 인재 전문 양성을 하는 그런 어떤 이제 그거를 활성화를 시키는데 운영 효과 여부 관계없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 저자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실무 프로젝트 진행 동안에 외부 전문가에게 멘토링을 받기도 하는데 이때 이제 다양한 멘토링의 필요성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외부 전문가에게 멘토링을 받았고 다양한 멘토링의 어떤 필요성을 느낀다라는 거를 한번 또 왜 그런지. 근데 그러기 전에 아웃소싱이라는 단어를 한번 좀 알아봐요, 우리가. 왜냐하면 이 아웃소싱은 굉장히 흔히 쓰는 말이거든요. 우리 아웃소싱했어. 그러니까 이거 너네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경비업체 그러면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경비 보완하는 거야. 그러면 아니 아웃소싱했어. 이렇게 되거든요. 자, 기업 업무의 일부 프로세스를 경영 효과 및 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방안으로 제3자에게 위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바로 뭐냐면 충분한 경험이 없을 때, 고민되는 문제가 있을 때, 업무에 어려움이 있을 때. 즉 이게 뭐냐면 안에 내부에서 경험이 없고 고민되고 해결이 잘 안 되는데 그걸 끌어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외부에서 힘을 빌어와서 해결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 저자께서는 메타인지 관점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자, 메타인지 아웃소싱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그래서 프로블럼 카운슬링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책의 179페이지에 보면 이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줘. 메타인지를 아웃소싱하는 형태로 해석이 가능하다. 지금 이렇게 충분한 경험이 없고 고민되는 문제가 있거나 업무에 어려움이 있을 때 생각해보면 저도 저한테 멘토라고 불렀거나 아니면 역시 멘토님이세요 라던가 역시 제가 멘토링이 좀 필요해서요 라고 전화하는 조언이 필요해서요 라고 전화하시는 분들이 똑똑하지 못해서 아니면 그래서가 똑똑하지 못해서 아니면 메타인지가 오히려 저한테 멘토링을 요청했다는 건 메타인지가 발달된 거죠. 왜?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경험이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결정 내리기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의 경험, 제가 그쪽 분야의 경험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저는 저한테 멘토링을 요청하셨던 분이 훨씬 더 사회적으로도 또 오히려 또 굉장히 명망 있는 분이세요. 사업다시고. 자, 그러면 저는 그분에게 또 경험을 구할 때 멘토링을 저도 이제 그분은 저의 멘티가 되기도 했지만 그때 당시는 또 제가 또 멘토링을 구하게 되면 제가 멘티가 되고 그분이 멘토가 되는 거예요. 결국 멘토, 멘티는 내가 잘 모르는 분야와 부족한 분야를 서로 메꿔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좋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즉 여기에 지금 보면 저도 되게 반가웠죠. 자, 왜 반가웠냐면 사실은 자, 메타인지 아웃소싱 스스로 자신의 입지 상황에 대한 평가나 개선점 발견이 쉽지 않을 경우에 외부에 부탁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멘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170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위탁하는 건데 그래서 과거부터 존재했던 책략가, 점술사, 상담사, 교수, 저 같은 경우 이제 근데 점술사 하는데 왜 이렇게 반갑죠? 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역학을 한번 공부해볼까? 동양 철학을 공부해볼까? 이런 정도 생각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제가 알기로는 통계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또 왜 좋아했냐면 저는 사실 근데 제가 생각한 게 있어서도 답답해서 찾아가는 거죠. 근데 결국 보면 똑같은 말을 해요. 제가 생각한 거랑
결국 제가 그 생각을 하기까지도 그냥 한 게 아니라 저도 외부의 위탁, 바로 메타인지 아웃소싱을 한 거죠. 물어본 거죠. 경험이 있는 사람한테.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비추어서 또 추측도 해보고. 그래서 이거 맞아. 근데 한번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그쪽에 가게 되죠. 결국 제가 얘기한 게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도 그래서 좀 반가웠어요. 자, 상담사, 주변에 이제 필요한 거죠. 주변에 사실 상담사라는 것은 꼭 상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내 주변에 나랑 내 의견을 들어줄 사람이면 다 상담사로 들어가는 거죠, 뭐. 자, 그래서 인류의 멘토로 유명한 사람들이 공자,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들어보셨긴 했을까 모르겠어요. 자, 책략가, 점술사, 이거 타로예요. 상담사, 교수 등 이런 사람들인데 메타인지 보충을 위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이.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런 직업들이 사실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자, 누굽니까? 공자. 저 얼추면 나오는 게 공자. 여기 사진 다 찾았어요, 제가. 여러분, 사실 이분들 얼굴 보기 힘들잖아요. 한번 보실까요? 네. 공자고요. 자, 그 다음에 좀 헷갈리더라고요.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누굽니까? 플라톤. 자, 그리고 플라톤. 플라톤의 국가론. 뭐 이런 것들은 아직도 뭐 굉장히 읽으면 저 옛날에 막 석사 공부할 때는 이거 써서 맨날 그 리포트 내고 했었던 것 같아요. 교육 철학에서 필요해가지고요. 사실 이분들의 철학이 다 교육의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누굽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토,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아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뭐 이런 거 있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순서대로 했는데 좀 헷갈려가지고. 자, 정약용. 네. 그리고 이분이 정약용인 것 같아요. 아까 그분은 이황이세요. 저기 종이 집회에 나오시는 분. 이황. 그리고 정약용. 마하트마 간디. 간디 아시죠? 자, 그리고 이분은 쇼펜하우어. 이분은 니체. 이분은 쇼펜하우어. 쇼펜하우어는 염세주의 철학자이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는 아주 쇼펜하우어에 한참 빠져 있었죠. 연락에 이분의 그 책과 사상들을 읽으면서 그때는 너무도 공감하고 막 가슴 아파하고 이랬는데 중요한 건 어른이 되고 나서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는 거죠. 그때 왜 그랬을까요, 제가? 자, 그래서 뭐 마르크스, 그 다음에 애덤 스미스, 비스켄슈타인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171페이지에 보면 AI 시대에도 존재를 하게 되고요.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충분하대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정신건강, AI 시대에도 없어지지 않을 직업, 정신건강 및 중독치료 사회복지사. 중독치료 저 이거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다른 과목에서 전공 워크숍이라는 과목에서 의견을 올리라고 했더니 AI 시대에도 동기부여가 가능할까요?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친구가 AI 중독성, 그러니까 인공지능 중독이란 말을 썼더라고요. 저 그거 듣고 그냥 탁 이거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핸드폰 중독하듯이. 그럼 중독치료 사회복지사, 그 다음에 뭐 작업치료사, 그 다음에 공인식단 관리사 및 영양사. 이게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어떠한 곳에 한 곳에 빠지다 보면 밥을 제대로 안 먹을 수도 있겠죠? 뭐 그래서 그런 건지. 그 다음에 의사. 저도 필요하죠. 성직자. 교수는 없네요. 교사나. 아무튼 그래도 멘토링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교수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멘토링이 필요한 사람들이 증가할 가능성이 더 있는데 고전을 통해서 메타인지를 배운다는 거죠. 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한 거는 노왓인 거예요. 자, 네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너 자신을 알라는 얘기는 예전에 어떤 분들이 그랬냐면 네 분수를 알아라, 네 주제를 알아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네가 알고 있는 것과 네가 모르는 것을 구분해라는 거죠. 그래서 네가 모르는 것을 알고 있어야 그 부분을 내가 해결할 수 있고 어떻게 하죠? 개선시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 사과가 항상 떨어지는 걸 보고 아무것도 생각 안 했는데 왜? 라고 생각한 거죠. No why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데카르트는 직관과 연역을 통한 사고를 강조했는데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유명한 말로 근대 철학의 서막을 연 분인데요. 직관과 연역을 통한 사고를 강조한 거죠.
그래서 이분의 정신주도 규칙 중 제7규칙은 지식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계획에 속하는 모든 것을 지속적인 사유로 두루 살피고, 자, 두루 살피고 지속적으로 살펴야 된다는 거죠. 체계적인 프로세스로 파악해라. 이게 우리가 앞서서 수업했던 거에 메타인지의 과정이 있었던 말이에요. 결국 플레이닝인 거죠. 자, 그리고 장자는 뭐라고 했냐면, 장자 얘기하니까 제가 예전에 장자의 글들이 굉장히 좋다 그래가지고 임신했을 때 태교로 장자를 읽으면서 심슨을 달렸죠. 그러면서 제가 막 내가 이러다가 진짜 성인이 되겠구나 막 이랬는데 결국 현실에 부딪히니까 안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장자는 나비가 되어서 날아다니는 꿈을 꾸고 잠을 깨니 내가 꿈을 꾸고 나비가 된 것인지, 아니면 나비가 꿈을 꾸고 지금의 내가 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했대요. 상식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죠. 근데 그것에 의문을 품고 끊임없이 현재의 자신을 돌아보고 개선의 방향을 고민한 거죠. 바로 뭡니까? 모니터링을 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 모니터링은. 자, 그래서 고전에서 강조하는 내용들을 잘 소화한 사람들은 메타인지의 각 요소별 이해도가 높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저는 그럼 생각하면 웬만한 건 잘 읽었고요. 이런 책도 많이 읽었거든요. 그럼 저도 메타인지의 어떤 각 요소별 이해도가 좀 높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면 사회적 메타인지 영역에서도 보면은요, 인류의 거대한 멘토들이 남긴 개념들을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우리가 아직도 유튜브에 보면 유명한 명언, 여러분들이 뭐 마음을 달래주는 명언,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자, 그래서 동양의 대표적 고전이 손자병법. 이 손자병법은요, 여러분, 그 손자병법을 갖다가 몇 번을 읽은 사람하고는 전략을 가지고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그만큼 전략가가 된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행군편을 통해 상대방의 의도를 읽는 것을 강조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회적 메타인지 세부 요소인 상대의 의도 파악과도 같은 개념이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고전을 우리가 무시할 게 아니라 좀 가까이 두고 배워둘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손자병법은 지금도 굉장히 현대 사회에도 맞는 전략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프로이트의 대화 기법은 보면 상대의 반응을 예측한다라는 거. 우리가 앞서서 메타인지에 있을 때 상대의 의도를 파악하라. 눈치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분들이 했었던 말이 다 진짜란 얘기네요. 정말 그러면 지식도 돌고 도는 걸까요? 자, 이렇게 고전에서 강조하는 내용들을 잘 소화했던 사람들은 각 요소별 이해도가 높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173페이지에 바로 요 밑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고전책 같죠? 이거 고전책 같죠, 여러분? 자, 고전을 집필한 위인들은요, 당시 시대 상황에서 어떤 핵심 질문을 정의한 거죠. 그러니까 의문을 가진 거죠. 어떤 문제를 풀려고 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건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고전을 집필한 위인들은, 자, 우리 174페이지에 나와요. 당시 시대 상황에서 어떤 핵심 질문을 정의했고, 어떤 문제를 풀려고 했냐는 거예요, 여기서. 자, 이렇게 어떤 문제를 풀려고 했느냐. 우리에겐 이에 대한 구조와 접근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사회적 메타인지의 시각에서 현재의 상황과 매치시켜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앞장에서 설명한 메타인지를 강화하는 방법과 일맥상통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눈치챘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사실 아직 이런 것들을 읽어보거나 어떤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도 많이 읽었거든요. 저희 때는 뭐 솔직히 게임하는 것도 없었고 오락실 가서 물론 했겠지. 오락실 가서 하긴 했죠. 엄마한테 잡혀가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많은 책을 읽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논리적이고도 정말 이렇게 그 파악해가는, 그리고 책들이 굉장히 논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도 그렇구나, 그렇네, 다시 반박을 하면 거기에 맞게 또다시 그게 아니지 라고 얘기해주는, 제가 요거를 좀 지금 생각이 들었는데 조금 생각이 있었더라면 제가 집에 있는 책 중에 좀 이런 거 좀 있는 책들을 한번 좀 여러분들한테 권했을 텐데. 자, 이렇게 고전을 통해서 이들이 했었던 어떤 그런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배운다면 그게 바로 메타인지를 배운다라는 게 바로 이 책 저자의 주장이에요. 저는 좀 공감을 하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얘기, 인생을 한 번 더 산다면 무엇을 바꾸겠는가?
이제는 취업에도 메타인지가 필요하대요. 왜 그런지 읽어보면 되겠죠? 여러분 아마 읽어보셨을 거예요. 업무지능은 메타인지에서 비롯된대요. 자, 그러면 업무지능에는 IQ가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그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이제는 취업에도 메타인지가 필요하다. 우리는 수많은 의사결정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요. 하다못해 오늘 점심 뭐 먹지? 저녁은 뭐 먹지? 누굴 몇 시에 만나지? 수많은 의사결정,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이 의사결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하다못해 눈 뜨면서부터 나 몇 시에 씻을까? 이것도 의사결정이겠죠. 자, 그런데 이분이 지니가 빵 하고 나타난대요. 그쵸? 딱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지니가 뭐라고 했냐면 인생의 결정 3가지 바꿔줄게. 인생의 결정 중 3가지 바꿔줄게 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인생의 결정 중 3가지 바꿔준다? 말은 좀 이상하긴 한데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었죠? 여러분 이거 어떨 것 같아요? 대답할 수 있겠어요? 3가지 바꿔줄게. 그러면 여러분도 뭘 바꿔달라고 할지. 결정 가능한가요? 저는 아까도 말했듯이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돼. 내가 걔를 만나지 말았어야 돼. 심지어는 이제 부부싸움하면 내가 진짜 그 사람과 결혼했지. 내가 그때 연애하지 말았어야 돼. 뭐 이런 말들을 수도 없이 하거든요. 내가 다시 돌아간다면 그거 안 해. 내가 뭐 싸우면 내가 다시 돌아가면 너랑 결혼 안 해. 뭐 이런 거. 남자친구 여친구도 내가 다시 돌아가면 너랑 안 사겨.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막상 그게 정말 인생의 결정 바꾸는 거 필요할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직장 내 업무로 좁혀보자는 거죠. 이번에 지금 말씀은 자, 직장 내 업무로 좁혀보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진이를 좀 소환해야 되겠습니다. 진이가 지난 경력 중에서 3가지 바꿔줄게 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경력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메타인지를 활용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쪽으로 잘 프로세스해서 가세요. 그러면 나중에 좀 덜 후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지난 경력 중에서 3가지를 바꿔줄게 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 경력이 있어서는 없는 것 같아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사실 생각할 때 내가 그렇게 고생했었던 것에 이유가 있었어. 내가 그렇게 힘들었었던 것이 이유가 있었어. 그때 그들이 나한테 했었던 게 다 이유가 있었어. 물론 그만의 이유가 있었지만 나한테도 그것이 이유가 된 거,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것들이 좀 많았던 거거든요. 자, 여러분은 어떨 것 같은지, 여러분 나이 정도에서 한번 어떤 걸 바꿔달라고 할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기서는 이번에는 뭐냐면 이제 지난 경력 중에 3가지 바꿔줄게 하면서 프로젝트 중에서 막 예를 들어 3가지 또는 뭐 이렇게 조금 좁혀가라는 얘기인데 아까 제가 왜 수많은 의사결정이니까 우리가 하다못해 눈 뜨면서부터 몇 시에 쓰실까 뭐 이거부터 우리가 의사결정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 것들부터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더 좁혀서 만약 예를 들어서 뭐 프로젝트에서 일어난 프로젝트 같은 거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도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내가 그때 이렇게 했으면 이런 부분은 더 잘했을 텐데 그래서 바꿔보고 싶은 건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경영 전략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 앤드 컴퍼니의 예를 들으셨어요. 여기도 원래는 산술 계산력 문제 같은 거를 봤는데 바로 메타인지 수준을 테스트하는 새로운 시험을 도입했대요. 자,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결국 게임으로 테스트를 했다는 거죠. 산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176페이지에 보면 서류 심사를 통과하면 PC 앞에서 앉아 일종의 시뮬레이션 게임에 참여하게 되는데 배경이 외딴 무인도고 이제 여러분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게임에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일단 다양한 게임 요소들에 대한 구조화된 이해가 필수적이래요. 하다못해 저도 핸드폰 게임을 가끔 하거든요. 즐깁니다. 그런데 그 구조를 처음엔 그냥 막 해요. 그러다가 이해를 하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힘든 거죠. 무작정 하는 게 아닌 건 거죠. 머리를 굴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필수적인데 그래서 예를 들면 전염병 시나리오에서는 전염병이 어떤 질병이면 바로 뭐죠? 의문을 갖는 거죠. 어떤 질병? 바로 질문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메타인지에 대해서 할 때 처음에 핵심 질문을 만드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파악하고
구조화하고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세운 가설적 해결책을 테스트의 최종적인 솔루션을 찾아내는 것이 게임의 전체적 흐름이라고 했어요. 자, 결국 이게 지금 뭐냐면은 일머리라고 하는 업무적 지능은 IQ와 큰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업무적 지능은 메타인지에서 비롯하게 되는 거고 맥킨지의 이런 시뮬레이션 게임이 바로 지원자들의 인지 능력, 판단력, 상황 파악력, 논리적 사고, 메타인지 바로 요거를 테스트하라는 건 거죠. 그쵸? 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인생을 한 번 더 산다면 지금 현재 여러분 나이 생각해 주세요. 무엇을 바꾸고 싶으세요? 사실 여러분 나이 때가 아직 많이 어리지만 그래도 내가 바꾸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의견을 달아주세요. 그래서 공지사항이 명시된 분들도 달아주시고요. 이 경우 혹시 공지사항에 적힌 순서가 아니어도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램프에다 무엇을 빌고 싶은지 빌고 의견을 올려주세요.